서울 강남구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그날 저녁,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 리가드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장현석 회장, 대한민국 부동산 재벌, 지치그룹의 수장. 50대 중반을 넘긴 그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맞춤 양복, 무심한 눈빛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엔 아내 한지원이 앉아 있었다. 한지원. 예전엔 인기 있는 배우였지만 결혼 후 연예계를 떠나 사회적 활동과 자선 사업에 집중하며 고귀한 사모님으로 불렸다. 그녀는 이날 짙은 버건디색 드레스를 입고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은 숨길 수 없었다. 두 사람 앞에는 유럽계 투자자가 앉아 있었고 세 사람은 방금 막 정찬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삼페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져 고요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선 내일 다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식사하시죠. 장현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그는 요즘 한지원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대화는 겉돌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해졌다. 부부로서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감정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가 달려들듯 들어왔다. 더러운 옷을 입은 한 소녀.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발은 흙투성이었다.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직원들이 놀라 달려갔지만 아이는 그들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먹지 마세요. 그 음식엔 독이 들어있어요. 사모님이, 저 여자분이 그걸 넣었어요. 순간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소녀에게 그리고 한지원에게로 향했다. 장현석은 포크를 들고 있다가 그대로 멈춰섰다. 한지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아이, 뭐라고 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무슨 해괴한. 지배인이 달려와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녀는 그를 밀치고 테이블 가까이 다가왔다. 저는 봤어요. 주방 뒤에서요. 그 여자분이 가루를 꺼내서 음식에 넣는 거려. 제발 드시지 마세요. 죽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한지원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저 아이를 내쫓아주세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장현석은 포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잠깐. 그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아이야, 너 이름이 뭐지? 소녀는 주춤거리더니 작게 대답했다. 서유나예요. 유나야, 내가 본 게 정말 확실하니? 네, 저는 그 여자가 어떤 남자랑 주방 뒤에서 뭔가 나누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루를 음식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지원은 식탁을 쿵치며 소리쳤다. 거짓말.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다.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눈길을 피하며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지배인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그냥 아이를 조용히 밖으로 내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하지만 장현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선 음식부터 검사해보자. 그는 지배인에게 지시했다. 간단한 테스트 키트라도 있겠지. 가져와서 확인해봐. 그리고 아이는 여기 남기고 어디 가지 못하게 해. 조용히 웨이터가 뛰어갔고 그 사이 유나는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전 거짓말 안 해요. 한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빠르게 테스트한 결과가 나왔다. 회장님, 음식에서 약간의 이상 반응이 나왔습니다. 독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조미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현석은 아무 말 없이 음식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다. 지배인, 손님들께 사과드리고, 유나는 남겨. 나중에 외기하자. 그리고 그는 한지원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여느 때처럼 밝았지만 장현석의 마음속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서유나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외친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리가든의 소동 이후 장현석은 한지원과 단둘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차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한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 끝으로 명품 클러치를 매만지며 조용히 숨을 내쉴 뿐이었다. 말해봐. 유나라는 아이 말이 사실이야? 장현석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단지 사실만을 알고 싶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원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당신, 나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런 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왜 당황했지? 주방에 간 건 맞잖아. 정말 무례하군. 그녀는 짧게 쏘아붙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그냥 요리사에게 따로 요청할 게 있어서 간 거야. 간단한 소스 변경이었어. 외국 손님이라 입맛이 다를까봐. 그 말에는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장현석의 마음에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상대의 표정을 분석하고 거짓말을 구분해온 사람이다. 그 남자는 누구지? 오늘 낮 우리 집 CCTV에 잡힌 사람. 한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군지 몰라. 누군가 벨을 눌렀고 그냥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겠지.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내가 현관 앞에서 뭔가를 건네받았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황이 많아. 한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현석 씨, 그 아이, 유나, 누군지도 모르잖아.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괜히 휘둘리지 마. 그래서 너는 정말 아무것도 숨긴 게 없다는 거지? 잠시의 침묵. 그 짧은 정적이 둘 사이의 수년간 쌓여온 신뢰를 무너뜨릴 만큼 무거웠다. 없어. 단호한 목소리. 그러나 장현석은 그 속에서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다. 차가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한지원은 말없이 내렸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장현석은 차 안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나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엔 너무 절박했고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빛. 서유나의 눈빛은 어른들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전화했다. 유나라는 아이, 지금 어디 있지? 예, 회장님. 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 챙겨줬고 조금 전에 잠든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마. 누군가 접근하려 하면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현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밤하늘은 검고 깊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현석은 직접 리가든으로 향했다. 서유나는 조그마한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유나는 꿈에서 깬 듯 몸을 움찔했다. 일어났니? 유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가 손에 따뜻한 죽 그릇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을 놓은 듯했다. 이거 아침 먹자. 감사합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았다.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유나야, 어제 말한 거, 그건 너 혼자 본 거니?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는 뒷문 근처 쓰레기통 옆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어떤 남자랑 말하는 걸 봤고
그 사람이 흰 봉투 같은 걸 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남자 얼굴 기억나? 부분적으로요. 키가 크고 안경을 썼어요. 회색 후드티. 장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왜 나한테 말했니?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무서웠어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순간 장현석은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 아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너, 부모님은?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없어요. 아빠는 예전에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그 후로 아파지셨고,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디서 그 사고가 났는지 기억나? 마포구 근처였어요. 큰 건물 공사였는데 붕괴됐다고 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아빠는 기술자였어요. 장현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포, 붕괴 사고. 몇 년 전 JH그룹이 하청을 맡겼던 공사장에서 일어난 비극. 그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한두 명의 사망자가 났다고만 알고 있었고 사건은 빠르게 묻혀졌다. 그 사고와 유나가 연결돼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이 키운 회사를 통해 희생된 한 아이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장현석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했다. 유나야, 혹시 아빠 성함 기억해? 소녀는 작게 대답했다. 서진우요. 순간 기억의 파편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서진우. 그 이름은 장현석에게 익숙했다. 보고서 말미에 짧게 등장했던 이름. 고인, 서진우, 현장 책임 기술자.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얼마나 얕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은 부, 영향력, 권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리가든의 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장현석의 마음엔 새로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서유나. 그 이름이 이제 더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르게 지워버린 과거의 조각이었다. 장현석은 리가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서유나. 그녀는 단순한 거리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희생된 한 가정의 자네였다. 그날 저녁, 장현석은 집으로 돌아가며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 회장.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강 형사.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군요. 그는 곧장 강민수 전 형사를 만났다. 예전 경제범죄수사대 팀장이었던 강민수는 지금은 은퇴 후 개인 탐정 일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내 아내와 의심스러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 아이가 내 식사를 막으며 독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아이 이름이? 서유나. 12살. 아버지는 마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서진우라는 기술자입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진우. 그 이름 기억납니다. 그 당시 보도는 짧았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숨긴 게 있었죠. 회장님, 혹시 그 사건 자료 아직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내부 보고서도. 좋습니다. 그 사건부터 다시 들여다보죠. 그리고 사모님 주변을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조용히 한지원의 최근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현석으로부터 집 CCTV 백업을 받아 분석했다. 화면에는 분명 한지원이 낮에 현관문을 열고 어떤 남자에게서 흰 봉투를 받는 장면이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회색 후드티에 안경을 썼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지만 움직임이나 체형으로 봤을 때 익숙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 말입니까? 오경호. 예전에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던 인물입니다. 장현석은 기억을 되짚었다. 경호. 6년 전 내부 공사 예산을 조작하다 적발된 직원. 내가 직접 해고했고 고소도 진행했었지. 그 사건 이후 그 남자는 이혼했고 파산도 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몇 년간 복수심에 사로잡혀 지냈고 최근 들어 의심스러운 거래와 접촉이 포착됐습니다. 장현석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한지원에게 무심했던 시간 동안 누군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군. 그날 밤 한지원은 홀로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불이 꺼진 공간 속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나, 도대체 왜 내 눈앞에 나타난 거니? 왜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걸 흔드는 거니? 그녀의 손엔 과거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웃고 있는 한지원, 장현석, 그리고 뱃속의 아이. 그 아이는 결국 태어나지 못했다. 6해 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려 본사에 들른 날. 그녀는 현관 계단에서 어떤 남자와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아이를 잃었다. 그 남자, 오경호였다. 당시엔 단순 사고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일을 협박의 수단으로 바꿨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온 영상을 유포하겠다. 사람들이 믿을까? 부인이 남편 몰래 남자와 접촉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한지원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오경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제는 아이의 독극물까지 언급하며 남편을 해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녀는 모든 걸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손에 묻은 침묵은 점점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며칠 후 강민수는 장현석에게 한 통의 파일을 전달했다. 오경호는 현재 은평구 외곽에 거주 중입니다. 최근 한지원 씨와 2차례 이상 접촉했고 리가든 사건 전날에는 근처 편의점 CCTV에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민수는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이건 유나를 몰래 따라가던 장면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장현석의 손이 움찔했다. 유나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 숨겨야 합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들이 덮고 싶은 진실 전체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장현석은 리가든에 도착하자마자 유나의 방을 찾았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엔 한 장의 종이만이 놓여 있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회장님이 다치게 된대요. 걱정 마세요. 난 괜찮아요. 진짜예요. 순간 장현석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휴대폰을 꺼내려는 손이 떨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서유나. 그 아이가 사라졌다. 장현석은 종이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서유나가 사라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협박에 순순히 따라간 것이다. 그 아이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한 것이다. 곧바로 그는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가 없어졌어. 뭐라고요? 그녀의 방에 이런 쪽지가 있었어. 누군가 그녀를 협박한 거야. 내가 위험하다고. 강민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추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장현석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감각 속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구치고 있었다. 죄책감, 그리고 분노. 지금까지 그는 비즈니스처럼 상황을 다뤘다. 논리와 계산, 손익과 책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윤아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생히 존재하는 따뜻하고 겁 많지만 용감한 아이였다. 그는 즉시 본인의 차로 이동해
강민수와 합류하기로 했다. 한편 한지원은 저택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바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가슴이 옥죄어 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입을 다물면 모두가 안전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녀는 문득 핸드폰을 열어 오경호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 아이가 내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장 회장, 선택해. 돈이냐, 목숨이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유나아, 미안해. 그때 문이 열리고 가정부가 들어왔다. 사모님, 회장님이 급하게 나가셨어요. 서유나 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어디론가 혼자 간 모양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가셨어요. 한지원은 부들부들 떨며 핸드폰을 들었다. 그러나 오경호의 번호는 이미 사용 불가로 표시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수는 도시 곳곳의 CCTV를 분석 중이었다. 리가든 근처 골목길 CCTV에서 누군가 유나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영상이 포착됐다.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실루엣은 너무도 분명했다. 오경호였다. 그는 유나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이동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선명히 찍혔고 그 차는 며칠 전 렌트된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위치는 은평구 외곽 폐창고. 지난번 오경호가 거주하던 곳 근처입니다. 장현석은 강민수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비는 내리고 있었고 길은 어둡고 축축했다. 도착한 장소는 오래된 창고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주변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강민수는 권총을 챙기며 말했다. 회장님은 차에 계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장현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조용했다. 그리고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흑, 흑. 장현석은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는 유나가 양손이 묶인 채 입에 천을 물고 웅크려 있었다. 유나아. 그가 달려가 천을 풀어주자 유나는 눈물을 쏟으며 그에게 매달렸다. 회장님, 죄송해요. 전 그냥 그 사람이 무섭게 말해서.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넌 안전해.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오경호였다. 이럴 줄 알았다. 당신은 항상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칼이었다. 장현석은 유나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너무 멀리 왔어. 경호. 지금이라도 끝내자. 끝내. 누가 끝내게 놔둘 것 같아. 나는 다 잃었어. 당신 때문에. 가족도, 직장도, 미래도. 그런데 당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어. 웃고, 먹고, 자식처럼 여긴 이 아이한테 감정이입까지 해가며. 그의 눈은 광기 그 자체였다. 난 잃었는데 당신은 가졌어. 그건 불공평해. 순간 강민수가 뒤에서 나타났다. 움직이지 마. 경찰은 이미 오는 중이야. 오경호는 놀랐지만 이내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그 순간 장현석은 본능적으로 유나를 감싸며 넘어졌다. 피가 튀었다. 순간적으로 공간이 멈춘 듯했고 이내 강민수가 오경호를 제압하며 쓰러뜨렸다. 괜찮습니까? 회장님. 장현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팔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다. 유나는 괜찮아? 네, 저 괜찮아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왜 절 위해 그렇게까지 하세요? 전 아무것도 아닌데. 장현석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넌 내 과거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야. 창고 밖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현석은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이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한 시간임을 알았다. 장현석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창고에서의 일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고 그의 팔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다. 진통제 덕분에 통증은 견딜만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무거웠다. 유나는 옆 병실에서 쉬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보호 목적으로 병원에 머물게 했고 심리상담사도 배정되었다. 그 아이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의외로 차분했다. 창고에서 그를 지키기 위해 몸을 숙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려 한다는 걸 느꼈다. 그 믿음이 지금의 침착함을 만든 것이다. 강민수는 진료가 끝난 장현석을 찾았다. 회장님, 오경호는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칼 공격은 살인미수로 적용될 겁니다. 게다가 불법 감시, 협박, 그리고 약물 소지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장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지원은?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녀가 직접 약물을 사용하거나 계획에 가담한 흔적은 없습니다. 다만 오경호의 협박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정신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로 다 설명될까? 그녀는 여전히 회장님은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겁니다. 결국 그 침묵이 사태를 키운 것이지만요. 장현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이라는 관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음을 그는 처음 실감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왔다. 서유나 양희 회장님은 보고 싶어해요. 장현석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 작은 손으로 창문에 기물 브로아트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회장님이 절 지켜줬잖아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누가 날 그렇게 꼭 안아준 건.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우리 아빠를 기억하세요? 장현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난다. 서진우. 너희 아버지는 우리 회사 현장에서 일하던 기술자였지. 나는 그때 그 사고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 그냥 사고로 넘겨버렸지. 그는 손을 꽉 쥐었다. 보고서에는 간단히 정리돼 있었고 법무팀도 문제없다고 했지.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일을 묻어버렸다. 유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다 무너졌어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약도 못 사고 병원도 못 가고 결국 엄마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장현석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하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너희 가족에게 내가 한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진실을 바로잡아야지. 내 아버지의 명예도, 내 삶도, 그리고 나 자신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장현석은 회사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사 수십 곳이 몰려왔고 그의 기자회견은 생중계되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GH그룹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기자들은 잔뜩 긴장한 채 녹음기를 켰다. 수년 전 마포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리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 가족은 파탄났고 그중 한 명의 소년은 거리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 소년은 제 식사를 멈추게 하며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없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현석은 기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JH그룹은 오늘부로 서진우 기술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서유나 양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발생한 유사 사례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한 명의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이 모든 발표가 위기 탈출용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장현석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누군가는 말로 진심을 설명하려 하지만 저는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여드릴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는 무대 뒤에서 잠시 벽에 기대었다. 숨을 길게 내쉬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한지원. 메시지, 우리 이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그래, 이제는 우리 둘도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한지원은 서재에서 조용히 커튼을 걷었다. 바깥엔 늦가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흐린 장마처럼 무거웠다. 거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현석이 들어왔다. 말없이 외투를 벗어 걸고 천천히 그녀가 있는 서재로 향했다. 둘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긴 정적이 흘렀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이렇게 서로를 낯설게 느낀 적은 없었다. 연락, 고마워.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한지원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기자회견 봤어요. 잘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장현석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말해줘. 전부. 경호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한지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떨구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녀는 이내 입을 열었다. 6년 전, 나 당신한테 가던 길이었어. 당신은 회의 중이었고 급히 뭔가 상의할 게 있어서 본사로 갔었지. 그런데 현관 앞에서 어떤 남자랑 부딪혔어. 그게 오경호였어. 장현석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한지원은 말을 이어갔다. 그 충격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지. 의사는 아이를 못 지켰다고 했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웃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경호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나도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가 날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 협박했군. 당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식으로 조작된 영상이 있다고 했어. 실제로도 현관 CCTV엔 내가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그가 그걸 언론에 흘리겠다고 했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때 당신은 너무 바빴고 아들을 잃은 나보다 회사 상황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장현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지. 그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조금씩 물러났어.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고 나중엔 그가 독극물 얘기를 꺼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난 그게 그냥 겁만 주는 말인 줄 알았어. 실제로 당신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현석은 조용히 물었다. 나를 미워했어? 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못나서 당신 옆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말없이 살아왔어. 겉으론 함께였지만 속은 따로였지. 그 틈을 경호 같은 인간이 파고든 거고.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먼저 틈을 만들었어. 그리고 서윤아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무서웠어. 에? 그 아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의 나이쯤 되었잖아. 그 눈빛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어. 내 죄책감을, 내 침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장현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우리. 그래. 우리도, 우리 삶도, 그리고 이 아이도. 난 유나를 단순히 보호하는 걸 넘어서 그 아이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 입양, 생각하고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법적 절차는 시작 안 했지만 그 아이가 원한다면 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 한지원은 조용히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현석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장현석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다. 유나는 병실 창가에서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 반가운 듯 미소 지었다. 회장님, 사모님도 오셨어요? 한지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유나야, 그날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위험했을 거야. 유나는 쑥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현석이 다가와 말했다. 유나아, 혹시 나랑 진짜 가족이 되어 볼래? 유나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다. 가족이요? 그래, 아빠와 딸로. 유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회장님 같은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작은 병실 안은 햇살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잃었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잎은 대부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장현석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유나는 한지원과 함께 저택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낯선 공간에 머뭇거리던 아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여기 진짜 제가 살아도 되는 거예요? 유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묻자 한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 집은 이제 내 집이기도 해. 하지만 가족이 된다는 건 단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으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 장현석은 변호사를 통해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첫 번째는 언론이었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이 집중됐고 일부 매체는 위기 모면용 이미지 메이킹이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유나의 과거를 들춰내는 자극적인 보도가 문제였다. 거리의 아이, 재벌의 딸 되다.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진짜 천사인가? 현석은 이런 기장사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유나 앞에서는 감정을 숨겼다. 어느 날 유나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저 얘기 맞죠? 장현석은 다가가 노트북을 덮었다. 보지마. 아무리 궁금해도 그런 말들에 휘둘릴 필요 없어. 근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면 회장님까지 욕먹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선택한 거야.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 진심은 유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법적인 보호자 문제였다. 유나는 공식적으로 부모나 친척이 없다는 서류가 있었지만 입양 절차상 필요한 서류 확보와 정부 조사에는 시간이 걸렸다. 가장 복잡했던 건 유나가 직접 입양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아야 했다는 점이었다. 심리상담사와 법원 관계자 앞에서 유나는 또 한 번 자신의 상처를 꺼내야 했다.
그분들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줬고 제가 누군지 궁금해해줬거든요. 그 말에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현석은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 후속 조치도 이어갔다. 한 달에 걸쳐 회사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과거 유사한 사고와 피해 사례들을 재조사하며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일부 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회장님, 이건 지나친 배려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선 손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장현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주주보다 앞서는 건 책임이다. 그 말에 더 이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장현석은 유나의 아버지인 서진우의 사망사고 당시 담당 공사팀의 자료를 모두 재검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법무팀에서 한 건이 이메일을 발견했다. 사고 발생 3일 전 서진우가 본사로 보낸 내부 경고 메일이었다. 구조물 하중 계산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긴급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메일은 당시 하청업체 관리부에서 임의로 무시되었고 본사까지 정식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장현석은 그 메일을 읽고 말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이건 누락이 아니야. 묵살이야.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며칠 뒤 그는 유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공동묘지를 찾았다. 찬바람이 부는 언덕 위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장현석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진우님,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당신의 딸을 지켜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유나는 작은 꽃다발을 묘비 위에 올리며 말했다.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장현석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묵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람은 피가 아닌 신뢰로 이어진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법원은 입양을 최종 승인했다. 판결문을 손에 든 날 유나는 조용히 한지원에게 물었다. 이제 저 진짜 이 집 딸이 된 거예요? 한지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우리 딸이야.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아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녁을 먹었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장현석은 창가에 서서 하얗게 덮인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은 모든 것을 덮는다. 상처도, 흔적도, 기억도. 하지만 눈이 녹으면 진실은 다시 드러난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식탁에선 유나가 따뜻한 죽을 먹고 있었고 한지원은 차를 따르고 있었다. 세 사람은 아직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조용한 일상을 만들고 있었다. 아빠, 오늘 회사 가세요? 유나가 물었다. 응,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야. 방송 나가는 날이죠? 한지원이 물었다. 장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생방송 인터뷰. 사실대로 말하려고. 며칠 전 대한민국 최대 방송사에서 인터뷰 제안을 보내왔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모든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장현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무대였다. 녹화는 아니었다. 생방송. 그 마른 곳, 편집도, 필터도, 변명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 한복판의 방송국 건물 안. 대기실에서 장현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옆에는 한지원이 함께 앉아 있었다. 준비됐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해야 해. 말하지 않으면 난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것 같아.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린 여기까지 함께 왔잖아. 끝까지 같이 갈게. 그 순간 제작진이 문을 열고 말했다. 회장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조명이 강하게 비추는 스튜디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 그리고 진행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방송 카운트가 시작됐다. 5, 4,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는 대한민국 재계의 상징, JH그룹의 장현석 회장과 함께합니다. 그는 최근 입양 발표, 피해자 유가족 보상, 내부 개혁 등 수많은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진행자는 날카롭게 질문을 이어갔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다.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한 쇼일 뿐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석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나는 많은 것을 외면했고 그 결과 누군가는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책임지려 합니다. 진심은 시간이 증명하겠지요. 입양도 그 연장선인가요? 피해자 딸을 입양한 것. 일각에서는 동정의 쇼라고 말합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유나는 내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아이는 내 삶을 되돌려줬고 내가 진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줬습니다. 입양은 연민이 아니라 책임이자 선택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는 다시 물었다.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6년 전 마포 사고 당시 서진우 기술자의 내부 경고 메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장현석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떴다. 몰랐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알아야 했고 알아보려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잠시 스튜디오엔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회장님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는 곧장 대답했다. 이야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회사의 숫자 뒤에 가려지는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생방송이 끝났을 때 방송국 SNS와 포털 사이트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다. 진심이 느껴진다. 쉽지 않은 선택, 인정한다. 비판보다 변화가 더 어렵다. 물론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날 대중은 처음으로 장현석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냄새를 느꼈다. 방송 후 그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핸드폰을 켰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서유나. 메시지, 아빠, 오늘 정말 멋졌어요.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이 말하는 듯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겨울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차가워질 법했다. 하지만 JH그룹의 내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장현석의 생방송 이후 회사 내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몇몇 임원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의 진심을 느꼈고 그 변화에 조심스럽게 호응하기 시작했다. 사내 게시판엔 이런 글이 올라왔다. 회장님,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감사합니다. 장현석은 매일 아침 1시간 아무 회의도 잡지 않고 직원 라운지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그에게 익숙하던 위에서의 명령 대신 이제는 같이 걷는 협력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았다. 내부 감사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드러났다. 6년 전 마포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을 맡았던 하청업체 대표가 이메일을 조작하고 직원들의 진술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여전히 건설업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장현석의 개혁의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었다.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한두 명의 동정으로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셈인가. 장현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신뢰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곧 언론에 알려졌고 JH그룹은 내부 정비를 위해 모든 하청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회사 역사상 전례 없는 결단이었다. 하지만 장현석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책임이란 단어를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한편 유나는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자들의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선생님의 과도한 배려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미술 시간, 그녀는 아빠와 함께한 첫 가족 사진을 연필로 그렸다.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얼굴을 그리면서 유나는 처음으로 이제는 괜찮다는 감정을 느꼈다. 방과 후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한지원이었다. 유나아, 오늘은 나랑 특별한 곳 가볼래? 어디요?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아직도 기억나. 유나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을 걸었다. 낡은 편의점, 무너진 놀이터, 쓰러진 가로등. 모든 것이 작고 좁고 거칠었지만 그곳엔 유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숨쉬고 있었다. 여기, 엄마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녀는 작은 벤치에 앉아 말했다. 엄마가 아프실 때도 그래도 여기 나오면 잠깐은 웃으셨어요. 길고양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지금도 있을까요? 그 고양이? 한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걸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멋진 거야. 그녀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너는 과거를 지닌 아이지만 그 과거에 갇힌 아이는 아니야. 그 말에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주 학교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었다. 그날 유나는 교실 한가운데에 섰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다. 제 이름은 서유나입니다. 몇 년 전까지 저는 집이 없었고 가족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딸이자 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실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구보다 많이 울었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어요.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이어 친구들의 박수가 번져갔다. 그날 저녁 유나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장현석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한지원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오늘 내가 누구인지 말했어요.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어땠어?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유나야. 그게 진짜 용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아 첫 가족 앨범을 함께 넘겼다. 사진 속엔 어색한 미소도, 웃음도, 눈물 자국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진짜 가족이 있었다. 세상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가장 솔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분명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울 하늘은 맑았고, 아침 햇살은 조용히 대지 위로 내려앉았다. JH 그룹 본사 건물 앞. 대형 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과 협력사 대표들, 언론,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진실회복과 사회적 책임 보고회. 그리고 서진우 기술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의 날이었다. 장현석은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6년 전
저희는 한 사람의 경고를 외면했고 그 결과로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은 서진우. 그는 단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진실을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서진우님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경고를 묵살한 시스템적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제부터 지치그룹은 어떤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진우님과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장내 스크린엔 서진우의 사진과 함께 그가 생전에 작성했던 마지막 현장 메모가 비춰졌다. 안전보다 중요한 공정은 없다. 한 줄의 글이었지만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다. 장현석은 연단에서 내려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 소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유나야. 응. 이제 아빠 이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서진우의 딸이자 장현석의 딸이야.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어 강당 전체로 박수 소리가 번져갔다. 이 박수는 동정도, 위로도 아닌 인정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언론은 유나와 장현석, 한지원 가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장현석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말보다 침묵이 더 적절한 날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와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유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걸 갖게 됐네요. 한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용기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저 용기 낸 거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그냥 그게 맞는 일 같아서요. 장현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용기란 그런 거지. 두려워도 멈추지 않는 것.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았다. 뉴스에서는 오늘 있었던 명예 회복 행사와 H그룹의 새로운 사회기금 설립 소식을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 아이의 선택이 한 기업의 미래를 바꾸다. 유나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장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면 돼. 그는 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다. 유나아, 너의 이름은 이제 상처의 이름이 아니라 희망의 이름이야. 그 말에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작고 조용했지만 긴 겨울을 끝내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날 밤 일기장 한 구석에 유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의 이름은 서유나.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고 누군가의 짐도 아니다. 나는 기억되고 사랑받으며 이제는 내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한두 명의 동정으로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셈인가? 장현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신뢰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곧 언론에 알려졌고 H그룹은 내부 정비를 위해 모든 하청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회사 역사상 전례 없는 결단이었다. 하지만 장현석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책임이란 단어를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한편 유나는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자들의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선생님의 과도한 배려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미술 시간, 그녀는 아빠와 함께한 첫 가족 사진을 연필로 그렸다.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얼굴을 그리면서 유나는 처음으로 이제는 괜찮다는 감정을 느꼈다. 방과 후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한지원이었다. 유나아, 오늘은 나랑 특별한 곳 가볼래? 어디요?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아직도 기억나. 유나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을 걸었다. 낡은 편의점, 무너진 놀이터, 쓰러진 가로등. 모든 것이 작고 좁고 거칠었지만 그곳엔 유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숨쉬고 있었다. 여기, 엄마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녀는 작은 벤치에 앉아 말했다. 엄마가 아프실 때도 그래도 여기 나오면 잠깐은 웃으셨어요. 길고양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지금도 있을까요? 그 고양이? 한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걸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멋진 거야. 그녀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너는 과거를 지닌 아이지만 그 과거에 갇힌 아이는 아니야. 그 말에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주 학교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었다. 그날 유나는 교실 한가운데에 섰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다. 제 이름은 서유나입니다. 몇 년 전까지 저는 집이 없었고 가족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딸이자 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실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구보다 많이 울었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어요.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이어 친구들의 박수가 번져갔다. 그날 저녁 유나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장현석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한지원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오늘 내가 누구인지 말했어요.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어땠어?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유나야. 그게 진짜 용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아 첫 가족 앨범을 함께 넘겼다. 사진 속엔 어색한 미소도, 웃음도, 눈물 자국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진짜 가족이 있었다. 세상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가장 솔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분명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울 하늘은 맑았고, 아침 햇살은 조용히 대지 위로 내려앉았다. 제2 그룹 본사 건물 앞. 대형 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과 협력사 대표들, 언론,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진실회복과 사회적 책임 보고회. 그리고 서진우 기술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의 날이었다. 장현석은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6년 전 저희는 한 사람의 경고를 외면했고 그 결과로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은 서진우. 그는 단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진실을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서진우님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경고를 묵살한 시스템적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제부터 지치그룹은 어떤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진우님과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장내 스크린엔 서진우의 사진과 함께 그가 생전에 작성했던 마지막 현장 메모가 비춰졌다. 안전보다 중요한 공정은 없다. 한 줄의 글이었지만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다. 장현석은 연단에서 내려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 소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유나야. 응. 이제 아빠 이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서진우의 딸이자 장현석의 딸이야.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어 강당 전체로 박수 소리가 번져갔다. 이 박수는 동정도, 위로도 아닌 인정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언론은 유나와 장현석, 한지원 가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장현석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말보다 침묵이 더 적절한 날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와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유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걸 갖게 됐네요. 한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용기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저 용기 낸 거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그냥 그게 맞는 일 같아서요. 장현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용기란 그런 거지. 두려워도 멈추지 않는 것.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았다. 뉴스에서는 오늘 있었던 명예 회복 행사와 H그룹의 새로운 사회기금 설립 소식을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 아이의 선택이 한 기업의 미래를 바꾸다. 유나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장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면 돼. 그는 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다. 유나아, 너의 이름은 이제 상처의 이름이 아니라 희망의 이름이야. 그 말에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작고 조용했지만 긴 겨울을 끝내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날 밤 일기장 한 구석에 유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의 이름은 서유나.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고 누군가의 짐도 아니다. 나는 기억되고 사랑받으며 이제는 내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